자, 이제 24페이지 가장 하단에 화가적사에서 마지막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나와 있습니다.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끝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매년 나오고요. 매년 나오고 물어보는 건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그러한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 이렇게 일단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셔가지고 판례 박스가 있는데 그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2번. 네, 일단 표시만 잠깐 해두시고요. 1번, 2번에서 2번. 아주 중요한 판례다. 아니요. 판례 박스 안에 판례가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2번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다. 일단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강행법규와의 구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갑이 어디냐면 KTNG 과거의 담배 인삼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요 담배 인삼공사하고 담배 1억 원어치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편의점 같은 데서 말고요. KTNG에서 여러분 담배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도소매업으로 지정 등록된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인삼공사에는 을의 절친인 꼴통 병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다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랬을 때 이 매매계약은 우리 판례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판례가 이런 판단을 내렸냐?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법 자체에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매매가 유효냐 무효는 안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 판례는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효의 종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우, 땅무, 확정무효가 원칙, 절대적 무효가 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자, 지금 그러면은요 갑이 을한테요 야, 너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1억 원 줘 라고 하면 을은 갑한테 1억 원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이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직 안 줬으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무효니까.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는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먼저 입금을 한 겁니다. 먼저 입금을 했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죠.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인데도 돈을 받았으면 이거는 정당한 이득이 아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았습니다. 담배값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갑남이요 을여에게 아파트 하나를요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다만 왜 준다고 하느냐? 자기 첩이 돼달라고 하면서 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여가 고민을 하다가요 결국에는 인생 한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콜
그 다음에 오빠 아파트 줘. 아파트 줘야 됩니까? 요 증여계약은 어떻습니까? 사회질서 위반이죠. 사회질서 위반. 그러니까 이 증여계약은 무효. 그러므로 역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아파트를 줬다. 등기를 했다. 그러면 무효인데도 급부를 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통상은 무효와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와의 차이. 그래서 만약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을한테 반환받아가지고 병녀 찾아가고 또 병한테 반환받아가지고 나중에 정 이런 식으로 아파트 하나 가지고 1척, 2척, 3척, 4척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746조에서 이러한 급부 또는 이러한 급여는 불법원인 급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 불법원인 급여에서 불법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103조하고 동일합니다.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 민법은요. 강행규정 위반과 우리 판례는 사회질서 위반을 구별한다? 구별한다.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반환된다? 여기는 반환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을은 강행규정 위반했죠. 그러면 잡놈. 여기 갑은요. 천하의 잡놈. 구별하죠? 판례가 잡놈하고 천하의 잡놈하고.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강행법규와 구별해서 작은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법률에 반대로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강행법규와 구별해서 작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반대로부터 시작하죠.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담배사업법에 위반했죠.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잡놈에 불과하니까. 잡놈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판단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법률, 행위시. 여기서 공식이라는 말은 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우리는 그냥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공식 이 이야기를 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밑에 박스 밑에 103조 위반의 모습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야기를 쭉 훑어보는 것은 언제 훑어보느냐, 지금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5, 6월 달 됐을 때 전체를 훑어볼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느낌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잡아두시면 된다. 그럴 때 일단 우측에 가가지고요. 양가로 4번에 동기의 불법. 네, 그래서 여기 동기의 불법이라는 것은 지금 감을 잡아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동기의 착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기의 착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연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의관념에 반한다라고 하는데 가령 내용 자체가 범죄, 가령 청부살인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또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박 관련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령 지난 연말에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 그래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한 잔을 하고요. 더욱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한 판을 돌렸습니다. 저는 지금 고스톱을 제가 쳐본 게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난다. 그래도요. 친목 도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앉아 있었습니다. 광도 팔고요. 광도 팔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원장님이 타짜였습니다. 타짜.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말에 또 모여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100만 원만 빌려줄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저는 지금 도박 자금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바로 달라지시나요? 제 친구가 귀신입니까? 제가 복수전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아니면 카드값을 메꾸려고 돈을 빌리는 건지 제 친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동기. 왜 빌리느냐? 왜? 이 왜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 수도 없죠. 귀신이 아닌 이상. 귀신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원장이라는 작자가 알고 봤더니 타짜였다. 타짜. 나 다 잃었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뭘 한 겁니까?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표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금전 소비대차가 아니라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도박 자금을 빌리는 거. 표시가 됐으니까 친구가 오케이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 다음요. 다시 A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속 차려. 뻘쭘하죠. 다시 B라는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역시 B도 참아라.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거 복수전 한다고 하니까 안 빌려주는구나. D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요.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말은 표시 안 했죠. 그런데 이미요. A, B, C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 동기의 불법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건 알 수도 없고 법적으로 고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시가 되면 사회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를 안 했지만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 이때는 사회질서반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동그라미 2번 판례는 불법한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표시되거나 표시를 안 했지만 동네방네 소문났다.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요. 박스 밑에 이제 3번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사회질서반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예가 한 7개 정도 나와 있는데 몇 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질서 위반이냐라는 거 판단하는 것보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 첫 번째 비자금 허위 명의 담배 사재기. 담배 사재기 아까 강행규정 위반이었지만 천하의 잡놈은 아니었죠. 예,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습니다. 하지만 뭘 했습니까? 반환을 받았죠. 반환을 받았죠.
반환을 받았으니까 사회세반이 아니다. 명의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에서 배우는데 명의신탁을 이야기합니다. 명의신탁. 자, 제 부동산인데 여러분의 명의를 빌려가지고요. 제가 명의를 맡겨두게 되면 그거는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입니다. 무효. 그런데 반환받을 수 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란 말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 누가 합니까? 판사들도 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러면 자기 재산인데 이거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반환받는다. 반환받는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가진 자들이 명의신탁하고 지들 재산 반환 못 받도록 하겠습니까? 반환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세반이 아니다. 허위표시. 아까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무효죠. 가장매매. 가장매매 무효입니다. 가장매매 무효다. 그러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으면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사회세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갑이 전직 령 범죄인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요. 그거를 자기 최측근한테 맡겨뒀습니다. 임치. 그러게 되면 만약 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면 맡겨둔 돈을 반환을 못 받겠죠. 요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은 결론이 나와 있다. 반환을 시켜야 요거를 국가로 가져간다. 됐나요? 반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세반이 아니다. 다만 여기 사설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이 자체가 유효. 임치라는 건 맡겨두는 거. 맡겨두는 게 유효하면 맡겨둔 사람은 나중에 그거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설이 있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다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세반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잡놈, 천하의 잡놈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판례가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제가 그냥 쓰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사회질서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런데 또 요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요거는 또 항상 요거하고 결합이 됩니다. 허위에 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인간의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은요. 재산 빼달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 포탈 목적. 예를 들면 양도세 회피. 사람은 누구나 세금 덜 내고 싶죠.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은 사회세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다수의 세입자 입주권을 매수하였다. 입주권을 매수하였다. 남이 하면 투자지만 남이 하면 투기지만 자기가 하면 투자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소스 있으면 투자하고 싶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들 이거는 사회세반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들 인간의 본성에 따른 행위들을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묘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묘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천하의 잡놈이 되어버리는 해괴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세반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종교행위. 종교행위. 어떤 종교행위였느냐? 종교법인이요. 주지를 임명하는 행위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통 사찰의 주직을요. 수억 원을 주고 삽니다. 수억 원을 주고 산다. 그런데 종교법인이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를 묵인호군 방조한 상태에서 그 친구를 수억 원 주고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한다. 근데 종교행위에요. 법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면 또 이 종교단체 사람들을 전부 다 천하의 잡놈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픕니다.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일상적으로 많이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유질서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판례 사안은 어떤 거였냐면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요, 이거를 전액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약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매매대금 조정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 이것도 사유지서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냐면 김과장 어학연수. 자, 김과장이요, 인물도 헌출하고요, 키도 크고요, 인성도 좋고 일도 잘합니다. 일도 잘하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영어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요 2년 정도 미국을 보냈다. 그러면 귀국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유지서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5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번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소는 뭐냐면요, 당, 목, 의에서 어딥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어딥니까? 목적이죠. 목적에서 화가 적사, 요 마지막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의사표시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그 계약들은 대부분이 다 증여계약이었습니다. 증여계약은 요 자체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만 강박에 의해서 쫄아서 증여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때에는 여기서 논하지 말고 의사표시로 가가지고 효력을 따져라. 이것만 가지고 사유질서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이 강박의 주체가 강박을 한 사람이 국가기관이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유질서 위반을 할 수는 없다. 어디로 가라? 의사표시로 가서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논해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입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거냐면요, 갑하고 을, 또 갑하고 병. 그래서 갑은요, 갑이 누구냐면 부, 병은 누구냐면 갑의 아내, 부. 그럼 을은 누구겠습니까? 첩. 둘은 부부관계, 요렇게는 부첩관계. 그리고 이분은 누구였냐면 미용실 원장님. 이분 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냥 까맣게 다 지워지셨나요? 네, 처음부터 시작. 미용실 원장님 사건. 자,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 사건에서 이제 둘이 첩살림을 했고요. 한번 사달이 났고요. 뒤엎어졌고. 그런데 정이 무서워가지고 또 둘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서는 예쁜 딸 2명이 태어났습니다. 2명이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을여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식의 아빠입니다. 그러면 을은 미용실 원장님이었는데 갑은 누구였냐면 해군의 대령이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애 아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별 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예, 그래서 미용실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별을 달게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 주위에는 여러 명의 지인들이 있겠죠. 지인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을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별 못 단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눈물을 머금고요, 호텔에, 커피숍에, 그것도 낮 1시에 갑, 을, 병 3인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합의를 합니다. 끝내기로.
부채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러면서 딸 2명에게는요 월 양육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님한테는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되셨나요? 너무 적나요? 예, 40년 전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40년 전. 40년 전. 그러면 그때 2천만 원, 월 5만 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요. 미용실 원장님이 갑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돈 줬다는 겁니까? 안 줬다는 겁니까? 안 줬죠. 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 돈 달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판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양반 별 달았을까요? 못 달았을까요? 왠지 못 달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달았으면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는 안 나와 있고 결국에는 안 주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딸 양육비로 지급하긴 월 5만 원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일 수가 없죠. 양육비니까. 그런데 여기 2천만 원 요 지급에 대해서는요 고등법원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하고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단만 알면 되는데 이제 왜 달랐는가 한번 참고만 하시면 고등법원은요 저 2천만 원을 뭘로 봤냐면 첩관계의 대가로 주는 걸로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첩살림 하기 전에요 내 첩이 돼주면 2천만 원 줄게 이거나 헤어지면서 즐거웠다 2천만 원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 본 겁니다. 미용실도 그만뒀고 뒷바라지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3인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장소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낮에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2천만 원은 부채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배상 내지 위자 그리고 앞으로 첩의 장래 생활 대책으로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2천만 원의 지급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다? 원장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 사건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요거는 해군 대령 사건이 됐겠죠. 해군 대령 사건.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정도 판례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중심으로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27페이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1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은 여기서 지금 말씀 안 드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요. 천하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내한테 싹싹 빕니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한을 붙입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 라는 이 약정.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지금 위에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사안에서는요. 이 친구가 또 바람을 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2번 인간의 본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음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기를 경유하는 행위. 시험 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3번 역시 인간의 본성.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쓴 겁니다.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4번 별도로 안 봅니다. 앞에만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러면 전부 다 사실세반이 아니다 나와 있고요. 5번 상속인이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 조세포탈. 사실세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의 본성.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비자금 허위명의 담배사재기에서 비자금. 반사회적 행위 즉 범죄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는 103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행위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진다. 그래서 7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거기서 이것도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인하라고 적어져 있죠. 여기까지 가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판례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이를 알고도 묵인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종교행위죠. 종교행위를 판례가 판단했다가는 골치가 아파진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 가서 판례를 한두 개를 더 볼 건데 바로 밑에 여기 746조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 천하의 잡놈 반환 못 받는다고 그랬죠. 불법 원인급여 746조.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다음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판례 박스에 있는 것만 봅니다. 일단은 자 125페이지에 아까 위에 판례 박스가 있고 25페이지 판례 박스가 있고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2번 보기 전에 1번 판례에 마지막에 보시면 대판 해가지고 판례 번호가 적어져 있죠. 대판 바로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표시 보이시나요? 예, 아까 동기의 불법.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것 중에서 의사표시로 가라. 의사표시로 가라. 강박이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의사표시로 가서 지 주소로 가서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가 지금 5번째 적어져 있는 거 의사표시로 가라. 강박이한 의사표시. 주소를 잘 잡아라.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래 판례 박스에 보시면 판례 박스 그대로 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됐나요? 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법률행위 시에는 몰랐죠. 법률행위 시에는 몰랐다. 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줄 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때는 몰랐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26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거 박스는 아니지만 2번 작은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죠. 혹시 떠오르는 범죄 있으십니까? 아까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인 게 범죄를 내용으로 하거나 범죄를 조장, 유발한다고 그랬죠. 뇌물죄. 뇌물죄. 그 다음에 3번은요. 보험 사기.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요거 보험료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판례들은 어떻습니까? 쉽죠? 한번 읽어두시면. 그런데 쉽긴 한데요. 저는 이 판례를 읽고 나서요.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하고요. 등산을 못 갑니다. 등산을. 피보험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요. 생명보험에 들고요. 그 다음에 둘이 등산을 갔고요. 아내가 야호 하고
딱 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없습니다. 밀었다는 거죠. 등산 가가지고. 그리고 생명보험 타려고 했다. 무섭다, 무서워. 저는 이 판례를 보고 아내하고 등산을 갈 수가 없다. 등산을 갈 수가 없다. 네, 보험 사기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말 야비한 놈입니다. 어떤 놈이냐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이런 일 한번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거의 20년 전 사건인데요. 5천만 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하의 잡놈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5번은 소송에서 증언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6번은요. 수사기관에서 조금 가다 보면 뒤쪽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5번은 법정에서 그냥 사실대로 증언을 하는 거고 6번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을 하였다. 그러면 증언하게 되면은요, 하루 다 공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나 그 다음에 하루 일당 정도를 보존해 주는 것,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면 이거는 사회질서반이 아닌데, 그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랬고 묘하게도요, 이 판례 사안도요 거의 20년 전 사건인데 5천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증언해 주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5천만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초과하면 됐나요? 하루 일당이나 교통비를 보존해 주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5천만 원은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6번에서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각서를 작성을 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그 대가의 많고 작음을 안 따집니다. 여기는 지금 판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많고 적음은 안 따진다. 모든 이유는 뭐냐? 허위 진술이니까.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나와 있고요. 1번, 2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이 미용실 원장님 사건. 부적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즉 단절하면서 첩과 장래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아까 2천만 원하고 5만 원. 이거는 유효하다 나와 있고요. 다음 양가로 3번에 1번도 조금 자주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아내가 각서를 적어줬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라고 해서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은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 요거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재는 이 작은 동그라미 다음에 2번을 3번 위에 양가로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별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어디에다가 위치를 시키냐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자, 단어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요거는 무효로 해줘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제가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입 그 전부를 누군가한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이거는 무효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했습니다. 이거는 무효로 해줘야 이 사찰이 존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요 제목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요거는 무효로 해서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요거 사실상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요 정도 이제 보셨으면 일단은 사회질서 위반, 네, 요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요. 다시 28페이지 가셔가지고 아까 우리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요. 746조 조문은 읽었고 양가로 1번에 절대적 무효. 특별한 거 아니죠? 절대적 무효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무효. 생각나시나요? 아까 108조 2항은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있었죠. 그러한 것을 상대적 무효. 그러한 규정이 없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그래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뒷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불법 원인 급여 특별히 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천하의 잡로 반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부동산의 이중매매 나와 있고요. 이중매매 얘는 출제 주기가요 대략 한 1.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29회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중매매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 스타일을 보면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유형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갑이 병하고 5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요 병 앞으로 등기를 격려해 줬다.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질적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는 이 자리에가 요게 있었죠. 요게. 그 말은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요거를 먼저 전제로 주고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유형이 아예 문제 자체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음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여기 똑같지만 이렇게 그대로만 이렇게 나오면 등기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죠. 유효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지만 갑은 배임죄라는 형사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병이요 갑의 이러한 범죄 행위 또는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왜 사회질서 위반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썼던 표현으로 한다면 범죄를 조장 유발했죠. 아니요. 제가 말한 건 왜 사회질서 위반이냐. 이 배임죄라는 범죄를 얘가 지금 적극 가담해가지고 유발했죠. 아까 대표적으로 사회질서 위반인 게 뭐냐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뭐냐. 범죄 자체를 내용으로 하든지 청부살인처럼 아니면 이처럼 범죄를 얘가 지금 적극 가담해가지고 범죄를 조장 유발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에는 요 매매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요 단어를 주는 경우와 문제 자체에서는 유효로 주고요. 1번부터 지문으로 3번까지 내려가다가 4번, 5번에 가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만약 병이 가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러한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1번에서 3번까지는 뭘 물어보나요? 뭘 물어볼까요? 아까 했던 거 물어보는 거죠. 아까 했던 거 질적 변경이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손해배상의 문제라든지 계약의 해제의 문제라든지 계약법에 나오는 일반적인 거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요 지문에서는 이제 적극 가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일부만 물어보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전부를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요. 만약 갑하고 을이 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알았다는 겁니다.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지금 여러분 제가 유효인 거하고 무효인 거하고 두 개로 나눠 놓고 알았다를 지금 여기다 쓴 게 아니라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는 유효. 알았어도 유효. 근데 이때 이제 표현은 어떨 때 판례가 자주 나오는 거냐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의리대 보십시오.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얘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왜 팔았느냐? 5월 1일 날 시가가 1,000만 원이 오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1억 1,000만 원 받고 판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의 시가가 그대로 있다면은요. 그냥 아유 나 손해배상만 받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1억 5천, 2억, 3억. 그러면 여러분이 의리 입장이 된다면은요. 그거 손해배상 차액 1억 원만 받는 거 이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병은요 우리 둘이 매매가 있다는 걸 알고서 지금 매매를 한 겁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판례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거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 정도까지 있어야 어떻다는 겁니까? 사회질서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처럼 유효한 매매 계약에서는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능이 됐나요? 이행 불능이 됐나요? 이행 불능이 됐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이거 할 때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줘가지고 얘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되니까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건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병이 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불능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가능하죠.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전히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이 을의 구제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제책. 이 구제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등기부로는 갑 무효이긴 하지만 이번 병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을은 구제책이란 말은 등기하는 방법, 어떻게 등기 받아올 것인가.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을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와야 됩니까? 병한테 받아와야 됩니까? 갑한테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어가지고요 병한테 가게 되면은요 병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 누군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 간에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사람은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요 무효 등기가 꽉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무효 등기부터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을이 병에게 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을이 병에게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를 제거하는 겁니다.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나는 소유, 너는 무효 등기. 얘는 채권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을의 구제책은 어떻게만 되는 거냐면 대위로만 됩니다. 대위로만. 대위가 뭔가 좀 이따 설명드리라고. 대위로만 되고 대위로만 되니까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대위로만 되니까 직접은 안 된다 라고 해두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 되죠. 방금 말씀드린 거. 직접 안 되는 이유는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법률관계 없습니다.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을이 병명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직접 청구한다? 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대위로만 된다는 겁니다. 대위로만. 즉 을은요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말소 청구. 그래서 요거를 갑을 대신해서 말소 청구해서 없애놓고 누구로부터 이전 등기 받아온다?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요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마치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대위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대위라는 제도가 뭐냐면 우리 민법에 있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은요,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힌트는 이미 드렸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 뭔지 몰라도 대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채권 취소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여기 지금 뭐라고 적어졌습니까? 대의로만 되니까 이걸로는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대의라고 적어졌나요? 채권자 취소권. 여기가 채권자 대의권. 대의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암기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대의로만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직접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취소권 안 된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고 덩치도 정말 큰 제도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둘 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우리 시험에서는 왜 안 되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만 물어봅니다. 참고로 채권자 취소권은 두 군데서 물어보는데요. 갑이요 부동산 딱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갑의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을하고 가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격려를 해뒀다. 그러면 이 갑의 이러한 행위는요 지금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죠. 채권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이때 채권자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가장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고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고 묻지도 않고 할 수 있냐 없냐 딱 물어봅니다. 두 군데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딱 간단하면 이 통이죠. 이 통. 여기 가장매매가 통정의 표시입니다.
통정의 표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된다 안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안 된다. 통정의 표시는요? 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요걸 할 때는 생각을 할 때는요. 동그란 농구공을 생각을 하십시오. 통통통통통. 동그란 거. 통통통통통. 된다 안 된다? 된다. 요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책에서도 암기했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통, 이중매매는 안 된다. 통정의 표시는 된다. 통통통통 해놓고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판례가 왜 되고 왜 안 된다고 하냐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채권자 대의권과 달리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돈 받을 거 있을 때만, 돈 받을 거. 금전 채권일 때만 되는 겁니다. 금전 채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다른 말로 사회행위 취소라고 하는데 뭐 할 때만요? 돈 받을 때만. 지금 여기 통정의 표시에서는 얘가 강제 집행하려고 했던 게 돈 못 받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리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돈 받을 겁니까? 아니죠.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요 결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또 정답 지문으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것은요. 자, 지금 여기 구제책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어찌됐건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이요. 요렇게 정한테 매도를 하고 등기를 격려해주고 정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는 병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었다. 선이다. 그러면 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겠는가?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여러 번 힌트는 드렸습니다. 다 했습니다. 못한다. 왜 못합니까? 딱 한마디 나오면 됩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되셨나요? 아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08조는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 49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03조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믿은 사람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면 요 선이란 단어에 속지 말고 원칙으로 가라.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등기 믿는 사람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절대적 무효. 네,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2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고요. 부동산 이중 매매가 나와 있고 28페이지요.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 나와 있고 의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은 제목 자체로 너무 중요하고 원칙 유효. 그 다음에 1번 작은 동그라미 1번 끝쪽에 보시면 매도한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일세반은 아니다. 여기 악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요건 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이다. 그럴 때 지금 29페이지요.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즉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을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 개 다 따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악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걸 판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은 넘어가고요. 2번은 넘어가고 3번도 지금 필요 없습니다. 3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4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 여부 된다 안 된다? 채권 취소권 된다 안 된다? 대의로만 된다. 채권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매매는 안 되고 통정을 빼셔서는 된다. 5번에 채권자 대의권 된다 안 된다? 대의로만 되니까 된다. 제1매수인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 병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을은 갑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의해서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6번 제3자의 문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이는 무슨 무효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 병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가로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아래에 보시면 8번 26회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이 8번은 요 유형입니다. 문제 자체에서는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야기가 없습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됐나요?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 매매는 유효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수인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를 할 때에는 최고가 필요가 없다. 불가능한 것을 촉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번은 옳은 부분이 되겠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의로만 되니까.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틀린 것은 5번이겠죠. 5번은 지금 이야기 안 했으니까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옳은 지문이라는 거. 그것만 일단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오늘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